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캐럴을 가지고 왔습니다. 찰스 디킨스 원작이고요. 5파트 중에서 말리의 유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말리가 죽었다는 이야기부터 하자. 그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의 장례 기독부에 목사와 담당 공무원, 장의사, 그리고 유족 대표가 서명을 했다. 스크루지도 서명했다. 스크루지의 서명은 금전거래소 같은 곳에서 한 만큼이나 확실한 것이었다. 말리 영감은 확실하게 죽은 것이다. 말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스크루지는 물론 알고 있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는가. 스크루지와 말리는 오랜 세월을 동업자로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말리의 유일한 유언 집행인이었고 유일한 유산 관리인이었으며 유일한 유산 상속자이자 생전에 그의 유일한 친구였고 사후 후에 그의 유일한 유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루지는 말리가 죽었을 때 슬퍼하기보다는 유능한 사업가답게 장례식을 어떻게 하면 값싸게 격식을 갖추어 치를 것인가에 더 신경을 썼다. 어쨌든 장례식은 엄숙하게 치러졌다. 그렇게 말리는 죽었다. 말리의 죽음을 자꾸만 강조하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말리가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어야만 지금부터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놀라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햄릿 공연을 볼 때 햄릿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모른다면, 즉, 그 공연이 햄릿의 아버지가 죽은 뒤의 사건을 공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한밤중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성벽 위에 나타난 햄릿 아버지의 모습이 유령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단지 웬 중년시사가 자기 아들을 만나기 위해 어디 먼 곳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이지 않겠는가. 스크루지는 말리가 죽은 뒤에도 자신의 사무실 간판에서 그 친구의 이름을 지우지 않았다. 그래서 말리가 죽은 지 몇 해가 지나도록 그의 사무실 입구에는 스크루지와 말리 상회라는 간판이 버젓이 붙어 있었다. 이따금chắc 거래를 위해 들른 손님 중에 스크루지 사무실이라고 하거나 말리 사무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스크루지는 그런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남들이 사무실 이름을 뭐라고 하든 스크루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은 스크루지는 지독한 수전노라는 것이다. 그는 한번 손에 들어온 돈은 절대로 내놓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늘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남을 등쳐먹는 걸 예사로 여기는 교활하고 악착같고 더럽고 탐욕스러운 늙은이였다. 망치로 두드려도 끄떡없는 부싯돌처럼 냉혹하고 음험했으며 이기저기 이를 데 없기로는 뚜껑을 꽉 닫은 조개와도 같았다. 그는 성품이 그럴할 뿐만 아니라 생김새 역시 그에 걸맞게 꼴사나웠다. 날카로운 매부리코, 움푹 파인 뺨, 뻣뻣한 걸음걸이, 충혈이 된 듯 벌건 눈과 창백해 보이는 얇은 입술, 게다가 귀에 거슬리는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졌으며 반백의 머리와 눈썹에까지 서리가 내린 모습이었다. 스크루지는 늘 냉랭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그의 주변은 꽁꽁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그러니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사무실 온도를 1도나마 올릴 턱이 없었다. 스크루지는 거의 어떤 곳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삼복더위도 그를 덥게 만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쩍쩍 얼어붙는 동장군도 그를 떨게 할 수 없었다. 휘몰아치는 겨울바람보다도 스크루지가 더 매서웠고 거센 눈보라나 억수 같은 빗줄기도 스크루지보다 집요할 수는 없었다. 한마디로 그 어떤 지독한 날씨에도 스크루지는 끄떡없었다. 오히려 소나기가 내리든 눈보라가 치든 날씨는 가끔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롭게 작용할 때도 있지만 스크루지는 절대로 누구를 이롭게 하는 법이 없다는 점이 달랐다. 스크루지 씨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아무도 길거리에서 스크루지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며 반갑게 인사하는 이가 없었다. 거지들조차도 스크루지에게는 손님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다못해 스크루지에게는 지나가는 어린아이가 시간을 묻거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는 일조차 없었다. 한 번은 앞쪽에서 오던 맹인 안내견이 스크루지를 보더니 자기 주인을 옆에 있는 골목으로 데려가서 그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는 것이었다. 주인님, 저런 악마처럼 사느니 차라리 앞을 못 보는 삶이 나아요. 그 개는 꼬리를 흔들면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스크루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스크루지 자신이 그런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복잡한 삶 속에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몫을 찾으려면 공연히 값싼 동정심 따위는 일찌감치 버려야 한다는 게 스크루지의 철칙이었다. 그것이 세상을 실속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그날은 한 해 중에 가장 즐거운 날인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스크루지 영감은 변함없이 자신의 회계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바깥 날씨는 춥고 안개까지 자욱하여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추위를 이기려고 저마다 가슴 앞에 모은 두 손을 비비면서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다. 시간은 오후 3시밖에 안 됐지만 날은 벌써 어둑어둑했다. 하긴 겨울에는 거리가 하루 종일 환한 날도 별로 없긴 했지만 말이다. 이웃 사무실에서는 벌써 촛불을 밝혀놓은 듯 너울대는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안개는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이란 공간은 모두 점령했고 심지어 열쇠 구멍 틈새까지 스며들었다. 안개에 쌓인 거리 풍경은 환영처럼 희미했다. 너무나도 짙은 안개는 마치 하나님이 구름을 낮게 깔아놓은 듯했고 계속해서 뭉게뭉게 구름을 쏟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였다. 회계사무소 안. 스크루지의 사무실 안쪽 문은 조금 열려 있었다. 아마도 그 안쪽에 있는 골방 같은 어둠침침한 사무실에서 어깨를 조아린 채 서류를 베끼고 있는 서기를 감시할 수 있는 속셈인 듯 싶었다. 스크루지 사무실의 난로도 썰렁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서기 사무실의 난로는 그야말로 석탄 한 덩이가 제대로 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온기라고는 없었다. 하지만 서기는 감히 석탄 덩이를 더 가져다 넣을 생각조차 못했다. 스크루지가 석탄통을 끼고 있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부삽을 들고 스크루지의 사무실로 석탄을 가지러 들어간다면 금방이라도 직원을 바꿔야겠다고 트집을 잡으며 잔소리를 늘어놓을 게 불보듯 뻔했다. 하얀 털목도리를 친 진감은 서기는 하다못해 촛불에라도 시린 손을 녹여보려는 듯 애를 써보였다. 워낙 고지식한 그로서는 달리 뾰족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삼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누군가가 유쾌한 목소리로 외쳤다. 잽싸게 들이닥친 사람은 스크루지의 조카였다. 스크루지가 그 소리의 주인을 알아차린 순간 조카는 벌써 곁에 와 있었다. 스크루지가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조카는 몸에서 열이 나는 듯했다. 안개 자욱한 그 추운 길을 어지간히 빨리 걸어온 모양이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풀풀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금 크리스마스가 쓸데없다는 거예요? 외삼촌, 설마 그런 말씀은 아니죠? 바로 그 말이다. 즐거운 성탄절이라니. 대체 뭐가 그리 즐겁다는 게냐? 집불도 가진 게 없으면서. 그럼 외삼촌은 대체 뭐가 그렇게 심술이 나세요? 돈도 많으시니 심술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텐데. 조카는 여전히 유쾌하게 대답했다. 스크루지는 다시 면박을 줄 생각으로 같은 말을 한 번 더 했다. 쓸데없는 소리. 조카가 말했다.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삼촌. 스크루지는 곧바로 말을 받았다. 안 그럴 수가 있냐? 바보들로 꽉 찬 이런 세상에서 즐거운 성탄절 좋아하네. 빌어먹을 크리스마스다. 너 같은 녀석에게는 크리스마스라고 해봐야 들어오는 돈 없이 빚이나 갚아야 되고 벌이도 심심치 않아. 나이나 한 살 더 먹어야 하고 1년 내내 적자인 장부를 붙들고 앉아 결산을 보느라고 골치를 알아야 하는 시기일 뿐일 텐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설치는 거냐?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그저 어휴. 스크루지는 벌컥 화를 내며 말을 이었다. 크리스마스가 즐겁다고 떠들면서 깝죽대는 놈들은 그저 모두 놈들이 먹는 푸딩과 함께 삶아버려야 해. 그리고 그 호랑 가시나무 작대기로 가슴을 찔러서 땅에 파묻어야 해. 그래도 싸지. 외삼촌! 조카는 너무한다는 듯 말을 막았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마음대로 크리스마스를 즐겨라. 난 내 방식대로 할 테니 말이야. 외삼촌 방식대로 즐기신다고요? 외삼촌은 아무것도 안 하실 거잖아요. 조카가 따져묻자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단 말이야. 내 꼴을 보니 크리스마스가 엄청난 복을 쏟아준 모양이구나. 아주 엄청난 모양이야. 감히 말씀드리자면 한미천 잡지 않고도 좋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니까요. 크리스마스가 특히 그렇지요. 크리스마스에 대해 우리 가지는 생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고 왜 그렇게 성스러운 날인지에 관한 유래는 일단 접어놓는다 해도 크리스마스가 좋은 때인 건 틀림없어요. 남에게 친절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너그러워지고 유쾌한 때잖아요. 그리고 긴 한 해 동안 지나면서 남녀가 모두 이때만은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서로를 받아들이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별난 길을 가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자기와 함께 갈 친구로 여기거든요. 외삼촌. 그래서 제 주머니에 눈꽃만한 금이나 은이 생길 리가 없다 해도 저는 크리스마스가 저에게 많은 걸 주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감방 같은 골방 안에서 서기가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 하지만 금세 자기가 주제 넘었다는 것을 깨달은 서기는 공연히 난리를 쑤시다가 사그러져 가던 마지막 불씨마저 꺼뜨리고 말았다. 그 잘난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들린 날에 일자리를 잃은 채 크리스마스 즐기게 될 줄 알아. 스크리지는 조카 쪽으로 돌아서서 덧붙여 말했다. 대단한 말솜씨구나. 어째서 국회의원 안 되는지 모르겠구나. 외삼촌, 화내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은 저녁 드시러 저희 집에 오세요. 스크루지는 조카에게 곧 보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스크루지는 네가 알거지가 되는 꼴을 이라고 덧붙였던 것이다. 왜요? 대체 왜 그러세요? 조카가 소리쳤다. 넌 장가를 왜 들였냐? 사랑했으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스크루지는 마치 그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보다 더 기막힌 말이라도 된 듯 호통을 쳤다. 그만 가봐. 그런데요, 외삼촌. 결혼 전에도 저를 보러 오신 적이 없으시면서 이제 와서 왜 새삼스럽게 결혼한 걸 트집 잡으시는 거예요? 가보라고! 스크루지가 말했다. 전 외삼촌한테 바라는 것도 손 내밀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친해질 수 없는 거죠? 가보라고 했다? 스크루지가 외쳤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는 걸 보니 진짜 섭섭하네요. 뭐 나쁜 마음을 먹고 외삼촌이랑 언쟁을 하려 했던 것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를 축복하는 마음에서 들린 것뿐인데 전 끝까지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낼 거예요. 그럼 외삼촌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가봐.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쨌거나 조카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문 밖에 잠시 서서 서기에게 크리스마스 축하 인사를 했다. 몹시 추운 곳에 있지만 스크루지보다는 마음이 따뜻해 보이는 서기는 성실껏 답례를 했다. 스크루지는 조카의 인사에 답하는 서기를 향해 중얼거렸다. 똑같은 녀석이 여기 있군. 이봐! 일주일에 15실링 받는 데다 마누라에게 자식까지 딸린 주제에 퍽도 메리 크리스마스겠다. 차라리 내가 정신병원에 있는 게 낫지. 조카가 나간 뒤 이 괴짜 영감은 사무실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맞이했다. 풍채 좋고 유쾌한 인상의 신사들이 모자를 벗은 채 스크루지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손에 책과 서류를 들고 있는 두 사람은 스크루지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여기가 스크루지와 말리상에 맞죠? 한 신사가 가지고 있던 장부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몇 말씀 드려도 될까요? 스크루지 씨, 아니 말리 씨인가요? 말리는 죽은 지 17년 되었소. 7년 전 바로 오늘 저녁이란 말이오.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신사는 신분증을 내보이면서 말했다. 저희는 그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살아계신 스크루지 선생님께서 잘 이어주실 걸로 믿는 바입니다. 맞는 말이었다. 말리와 스크루지는 찰떡궁합을 이룬 사람들이었던 거다. 스크루지는 너그러운이라는 불길한 단어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고는 머리를 흔들면서 신분증을 되돌려 주었다. 신사는 펜을 꺼내며 말했다. 스크루지 씨, 이처럼 경축할 만한 날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약간의 보조금을 준비하는 것은 한층 바람직한 일이죠? 수천 수만 명이 먹을 것이 없고 편히 쉴 곳이 없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크루지가 물었다. 감옥은 없나요? 감옥은 있습니다만. 신사가 펜을 내려놓으려고 말했다. 그리고 부당자 수용소는 없었어? 여전히 운영되고 있겠죠? 스크루지가 다그치듯 물었다.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신사가 대꾸했다. 그러니까 트레드밀이나 빈민구제법은 잘 시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난 처음에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뭔가 잘못되어 그 쓸모없는 사업들이 중단된 줄 알고 걱정했어. 제대로 돌아간다니 안심이요. 스크루지가 말했다. 실은 그런 사업들만으로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기쁨을 누리게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몇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기와 술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 중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없는 사람들에겐 가난이 넘치고 가진 사람들에겐 풍요가 넘치는 때라 이 시기를 택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써놓을까요? 아무것도 쓰지 마시오.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이름을 안 밝히시겠습니까? 이보시오. 당신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니 말인데 그저 혼자 있고 싶다는 내 대답이요. 나는 크리스마스에 즐거울 일도 없고 남들을 즐겁게 해줄 일도 없어. 나는 아까 네가 말한 그런 시설을 후원하고 있어. 그거면 충분하지 않소?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리로 가면 될 것이요. 그곳에 갈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기기도 하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면 그 편이 좋겠구려. 남아도는 인구가 줄어들 테니. 게다가 실례지만 그런 것은 내 알 바 아니요. 잘 아실 텐데요. 신사가 말했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요. 그저 내 일이나 제대로 하면 족하지.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할 것 하나 없지 않소. 내 할 일도 끝이 없어. 그러니 신사 양반들 이만 가보시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신사들은 물러났다. 스크루지는 그동안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속이 후련하다는 표정을 지은 채 다시 일을 계속했다. 안개와 땅거미가 더 짙어졌다. 오래된 교회 뾰족탑에서 낡은 종이 두터운 안개를 헤치고 둔죽한 소리로 울었다. 그 소리는 쾅쾅 언 날씨에 오래도록 떨리는 듯한 긴 꼬리를 끌었다. 한층 심해진 추위 속에 길 모퉁이에서는 몇몇 일꾼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수도관을 수리하고 있었다. 그 모닥불 앞에 꾀지지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눈을 반짝이며 조그만 손을 녹이고 있었다. 호랑가시나무 장가지와 열매들로 장식된 상가 유리창에 걸린 램프의 불빛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파리한 얼굴을 불그레하게 물들었다. 바깥 칠면조 고기를 파는 푸줏간과 채소 가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물건을 흥정하는 모습은 유쾌한 야외 공연처럼 흥겨워 보였다. 대저택인 시장 공간에서는 50여 명의 요리사와 집사들이 시장의 명에 따라 풍성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느라 바삐 움직였다. 온 시내가 크리스마스 분위기 들떠있는 시간이었다. 걸핏하는 술에 취해 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벌금을 물기 일수인 주정뱅이 재봉사도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고기를 사러 나간 동안에 초라한 다락방에서 크리스마스를 위한 푸딩을 열심히 저어대고 있었다. 날은 지독하게 추웠다. 바람이 살을 애는 듯했고 추위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던스턴 성인이 악마를 쫓을 때 이 지독한 추위를 이용했더라면 너끈히 이길 수 있었을 만큼 추운 날씨였다. 그때 추위 때문에 코끝이 빨갛게 뗀 조그만 어린아이가
스크루지 사무실의 문에 머리를 대고 열쇠 구멍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아이는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칭찬받기를 기대하면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기 시작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이가 캐럴의 첫 소절을 시작했나 싶을 때 스크루지가 우악스럽게 자막 대기를 움켜잡았다. 그 바람에 노래하는 아이는 질겁해서 달아나 버렸다. 마침 근무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스크루지가 마지 못한 듯 찌푸린 얼굴을 하고 문 닫을 시간이 되었다는 표시로 의자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안쪽의 골방에서 시간이 지나가기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석이는 재빨리 촛불을 끄고 모자를 썼다. 스크루지가 물었다. 자네 내일은 하루 쉬고 싶을 테지? 어른시께서 괜찮으시다면. 난 괜찮아. 공평한 일이 아니지. 자네가 내일 쉰다고 내가 하루치 임금을 깎는다면 자네는 분명히 억울할 테지. 석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스크루지는 덧붙였다. 그런데 자네가 신날까지 임금을 쳐줘야 하는 난 억울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가? 석이는 조마조마한 기분으로 그런 일은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노라고 말했다. 해마다 12월 25일이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남의 돈이나 뜯어내는 꼴들이라니. 스크루지는 큼직한 외투의 단추를 턱까지 채우면서 말했다. 어쨌든 내일은 하루 종일 쉬고 싶을 테지. 자네, 그 대신 모레는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출근해야 하네. 석이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스크루지는 매우 불쾌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다. 사무실 문이 순식간에 닫히자 석이는 마치 외투가 없는 것을 광고라도 하듯이 흰 목도리를 허리 아래로 늘어뜨린 채 코닐 언덕을 내려왔다. 그 언덕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하는 아이들이 20번씩이나 미끄럼터를 타고 있었고 석이는 아이들의 행렬 끝에 붙어서 함께 미끄럼을 타며 내려왔다. 그 다음에는 어서 가서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려고 캠든타운에 있는 집으로 내달렸다. 스크루지는 언제나 그랬듯이 쓸쓸한 단골 주막에서 우울한 저녁 식사를 했다. 그리고는 신문이란 신문은 사차치 읽고 또 남은 시간에 은행 통장을 펼쳐보며 기분 전환을 한 다음 잠을 자러 집으로 갔다. 스크루지는 한때 그의 동업자였던 죽은 친구가 사들인 공동주택에 살고 있었다. 건물이 들어서기에는 알맞지 않은 터에 세워진 그 아파트는 엉성한 골조에 여러 개의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상이었다. 이제 이 낡은 건물에는 스크루지 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없었다. 다른 방들은 새를 주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게다가 마당은 너무 컴컴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돌멩이 하나까지도 모두 알고 있는 스크루지조차 손으로 더듬어야 할 정도였다. 안개와 서리는 스크루지 집의 검고 낡은 문 근처에까지 내려앉았다. 그것은 마치 날씨를 다스리는 신이 문간에 앉아 명상에 잠겨 있는 듯이 보였다. 자, 이제 그 집에 달린 새로 만든 문고리에 대해서 말할 차례다. 사실 그건 크기가 매우 크다는 걸 빼고는 그다지 두드러진 건 없었다. 스크루지는 이 집에 사는 동안 밤낮으로 그 문고리를 보아왔다. 게다가 스크루지는 상상력이라고는 부를 만한 건덕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다. 상상이 없기로는 런던에 사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굳이 예를 들자면 시의원이나 관료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봐도 조금도 나을 것 없는 사람이었다. 스크루지는 그날 오후 7년 전 이날 죽은 동료 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은 있었지만 그 시간 이후 단 한 번도 말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그런데 자기 집 문에 열쇠를 꽂아 넣었던 스크루지가 그 문고리에서 말리의 얼굴을 보게 된 사실을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중간에 그 어떤 변화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말이다. 분명 말리의 얼굴이었다. 그것은 마당에 놓인 다른 물건들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하의 헛간에 있는 질 나쁜 바다 가지처럼 기분 나쁜 빛을 띠고 있었다. 유령 같은 이마 위에 유령 같은 안경을 거치고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스크루지를 바라보는 그 얼굴은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잔인해 보이지도 않았다.
느낌인지 아니면 또 다른 더운 공기에 나부끼는 머리카락은 으스스하게 흐트러져 있었고 두 눈은 한 번도 깜빡이지 않은 채 부릅뜨고 있었다. 게다가 검푸른 얼굴색은 그 얼굴을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기에 스크루지는 섬뜩한 공포를 느꼈다. 그런데 스크루지가 얼어붙는 듯이 그것을 바라보는 동안 어느새 그 모습은 문고리로 되돌아와 있었다. 스크루지가 혼비백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이 끔찍한 공포 앞에서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느슨하게 들고 있던 열쇠를 다시 움켜쥐고는 힘있게 돌려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촛불을 밝혔다. 하지만 스크루지는 문을 닫기 전에 한순간 망설이며 동작을 멈췄다. 그는 처음에 떨리는 기분으로 현관문을 살펴보았다. 어쩌면 거기에서 돼지꼬리 같은 말리의 꽁지머리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굳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현관문 안쪽에는 문고리를 고정하는 나사봇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웬일이람. 스크루지는 중얼거리면서 문을 쾅 소리나게 닫았다. 문 닫는 소리가 천둥처럼 집안을 울렸다. 위층에 있는 방들은 물론 술장수가 세내어 쓰고 있는 지하실의 모든 술통들이 제각각 메아리를 울려대는 듯했다. 그러나 메아리 따위에 놀랄 스크루지가 아니었다. 스크루지는 현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초이 심지를 다듬으면서 복도를 지나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다. 스크루지 집의 층계는 좀 과장한다면 말 6마리가 끄는 마차가 지나가고도 남을 만큼 넓었다. 아마 그래서 스크루지가 어둠침침한 계단에서 기관차 엔진이 달린 연구차를 본 듯한 착각을 일으켰는지로 모를 일이다. 층계참은 거리에 가스등 대여섯 개를 뽑아 온다 해도 겨우 한 부분밖에 밝히지 못할 정도로 넓었으며 알량한 양초 하나에서 나오는 빛이 오죽했겠는가. 스크루지에겐 그깟 어둠이 문제될 건 없었다. 어두우면 돈이 적게 들게 마련이고 그건 스크루지가 바라는 바였다. 하지만 스크루지는 방마다 돌아다니며 아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뒤 자기 방의 둔증한 문을 닫았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 않을 정도로 조금 전에 본 말리의 얼굴이 기억 속에 생생했기 때문이다. 거실, 침실, 창고 등은 모두 이상이 없었다. 탁자 밑에도 소파 밑에도 아무도 없었다. 벽 난로에는 희미한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고 숟가락과 그릇, 감기에 걸린 스크루지가 먹으려고 벽 난로 선반에 놓아둔 작은 죽냄비도 그대로 있었다. 침대 밑도 볕장 속도 안전했고 수상쩍은 모습으로 벽에 걸린 잠옷 속에도 숨어있는 이는 없었다. 창고 안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낡아 빠진 벽 난로 공구, 헌 신발들, 생선 바구니 2개, 산바리 위에 얹힌 세수대야 하나, 부치개기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스크루지는 안도하며 방문을 닫아 걸었다. 그리고 어느 때와 달리 방문을 이중으로 단단히 잠가두었다. 이렇게 만반의 채비를 하고 나서야 스크루지는 넥타이를 풀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으며 슬리퍼를 신고 잠자리용 모자를 쓰고서 죽이나 한술 뜨려고 벽 난로 앞에 앉았다. 난로불은 그 혹독한 겨울밤을 견디기에는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약했다. 스크루지는 벽난로에 바싹 다가앉아 몸을 숙였다. 희미한 불길에서 그나마 더운 기운을 째려면 그렇게라도 해야 했다. 아주 오래전에 네덜란드 상인이 설계한 그 벽난로에는 성서의 내용들이 그려진 희한한 네덜란드풍의 타일이 붙어 있었다. 거기에는 카인과 아벨, 파라오의 딸들, 시바의 여왕, 새털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천사들, 아브라함, 벨샤자르, 조그만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떠나는 사도들 등 많은 인물들이 그려져 있었다. 바로 그 순간 7년 전에 죽은 말리의 얼굴이 불쑥 나타나더니 고대 예언자의 지팡이처럼 타일 위의 모든 그림을 지워버렸다. 하긴 만약 그 타일 표면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았고 스크루지의 머릿속에 어지러이 떠오르는 생각들이 그려 넣었다 해도 타일 한 장 한 장은 모두 늙은 말리의 모습으로 채워질 터였다. 별일이군. 스크루지는 방 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렇게 서성이던 스크루지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려던 스크루지는 벽에 매달린 종을 바라보았다.
그건 예전에 건물의 꼭대기층에 있는 방가 무슨 일인가로 연락을 하는 데 쓰였던 종이다. 그런데 그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오싹하고 놀라운 일이 생겼다. 스크루지가 쳐다보자마자 그 종이 흔들렸던 것이다. 처음에는 살며시 흔들려서 아무 소리로 들리지 않았지만 이어서 요란한 종소리가 들려왔고 급기야 집안의 종이란 종은 모두 합창하듯 울려대기 시작했다. 그건 기껏해야 30초, 넉넉 잡아도 1분이 넘지 않을 시간이었지만 스크루지에게는 1시간도 더 되는 듯이 느껴졌다. 종들은 울리기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일제히 멈추었다. 종소리가 멈추자 곧 아래쪽 깊은 곳에서 묵직한 쇠사슬이 끌리듯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술장수가 세내어 쓰고 있는 지하창고에서 마치 누군가 무거운 쇠사슬을 끌고 술통들 위로 돌아다니는 듯한 소리였다. 문득 스크루지는 언젠가 흉가에 서는 귀신들이 쇠사슬을 끌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생각이 났다. 쾅! 잠시 후 지하실 문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그 쇠사슬 끄는 소리는 아래층에서 더 분명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아래층을 지나 계단을 올라오더니 곧바로 스크루지의 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별일이군, 별일이야. 그래도 난 안 속는다. 그러나 그 사람이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육중한 방문을 뚫고 들어와 방을 가로질러 스크루지 앞에 닿았을 때 스크루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자자들은 촛불이 난 저 사람을 알아요. 말리의 유령이에요. 하고 소리치듯이 확 피어올랐다가 다시 사그라졌다. 변함없는 얼굴, 똑같은 모습이었다. 따내린 꽁지머리에 평소에 입던 그쪽 귀에 다리를 조이는 바지에 부츠를 신은 그 옛날의 말이었다. 꽁지머리만큼이나 뻣뻣한 부츠에 장식술, 외투 자락과 머리카락까지 변한 게 없었다. 말리가 끌고 온 쇠사슬은 허리께에 감겨 있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긴 꼬리처럼 말리의 몸이 칭칭 감긴 쇠사슬은 금고와 열쇠, 맹꽁이 자물쇠, 장부, 서류 다발, 묵직한 강철 지갑 따위로 이루어져 있었다. 유령의 몸은 투명했다. 그래서 외투의 등 뒤에 달린 2개의 단추가 조끼를 통과해서 똑똑히 보였다. 스크루지는 사람들로부터 말리가 인정머리 없는 걸 보면 마치 심장을 빼놓고 다니는 것 같다는 소리를 가끔 듣긴 했지만 이제껏 그 말을 믿은 적이 없었다. 그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였다.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유령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섬뜩하게 차가운 유령의 눈에는 등골이 오싹한 공포를 느끼며 생전에는 본 적이 없는 유령의 턱과 볼을 감싼 붕대의 주름까지 똑똑히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스크루지는 여전히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스크루지는 늘 그렇듯 차갑게 빈정대는 투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내게 볼 일이라도 있는 게야? 많지. 말리의 목소리였다. 틀림없는 말리의 목소리였다. 당신 대체 누구야? 내가 누구였는지를 묻게나. 스크루지는 목소리를 높여서 물었다. 그래, 당신 누구였지? 유령치고는 까다롭기도 하군. 스크루지는 유령 주제라고 말하려다가 유령치고는 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얼른 바꿔 말았다. 살아있을 때는 자네의 동업자 제이콥 말리였네. 자네 앉을 수 있겠나? 스크루지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유령에게 물었다. 물론. 그러면 앉게나. 스크루지가 그렇게 요구한 이유는 투명한 유령이 과연 의자에 앉을 수 있을지 호기심이 있었던 데라 혹시 앉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쿵 저러쿵 변명을 늘어놓은 모습은 과연 어떨지 궁금해서였다. 그러나 유령은 아무렇지도 않게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유령이 말했다. 자네는 나를 믿지 않는군. 안 믿어. 자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증명하기를 바라는가? 글쎄, 왜 자신의 눈을 의심하나? 왜냐하면 감각이란 게 말이지. 사소한 일에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거든. 속이 좀 거북해도 헛것이 보일 수 있지.
그러니 자네는 채소화되지 않은 고기 조각이거나 겨자 찌꺼기나 치즈 부스러기 아니면 설익은 감자 조각일 수도 있단 말이지. 자네가 누구든 간에 자네에게서 무덤 냄새보다는 국물 냄새가 더 난단 말이야. 스크루지는 원래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게다가 지금 장난기가 발동한 것도 아니었다. 사실은 유령의 목소리에서 뼈가 저리는 공포가 묻어나 분위기를 바꾸려고 조금 재치를 부려본 것뿐이었다. 비록 단 몇 순간만이라 할지라도 스크루지는 자기에게 못 박혀있는 유령의 흐리멍덩한 두 눈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자니 미쳐버릴 지경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유령이 풍기는 지옥의 분위기는 무언가 섬뜩한 것이 있었다. 스크루지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지만 유령의 머리카락이며 옷자락, 구레 장식술은 오븐에서 나오는 더운 수증기에 날리듯이 줄곧 나부끼고 있었다. 자네, 이 이쑤시개 보이나? 스크루지는 불쑥 말했다. 단 1초라도 유령을 돌처럼 굳은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유령은 대답했다. 보이네. 스크루지가 말했다. 자넨 이걸 보고 있지도 않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보인다고? 허튼 수작이야. 정말이지 허튼 수작이라고. 스크루지가 소리쳤다. 그러자 유령은 섬뜩한 소리를 내지르며 쇠사슬을 뒤흔들었다. 쇠사슬에서는 그야말로 끔찍하고 기괴한 소리가 났다. 스크루지는 질겁한 채 의자를 바짝 움켜잡았다. 설상가상으로 유령은 방이 너무 덥다는 듯 감고 있던 붕대를 풀어냈는데 그러자 유령의 턱 명치께에 툭 떨어지는 바람에 스크루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제발 유령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스크루지는 무릎을 꿇고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애걸했다. 이 야가 빠진 인간아,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지 믿는다네. 그런데 유령께서 어찌하여 이 스승을 떠돌아다니시는가? 무슨 까락으로 나를 찾아오셨는가? 사람의 영혼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사람을 사귀고 여행을 하도록 되어 있네. 살아생전에 그렇지 못했던 영혼은 죽은 뒤에라도 그렇게 해야만 하지. 죽은 뒤에 세상을 떠돌아다닌다면서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저주가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는가? 살아있는 동안 누릴 수 있었던 행복을 바라보는 것 말일세. 유령은 다시 탄식하며 쇠사슬을 흔들더니 그림자 같은 두 손을 비틀었다. 스크루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 쇠사슬을 왜 묶고 다니시는가?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 내 스스로 만든 쇠사슬이네. 나는 이 쇠사슬 한 고리씩 1미터씩 점점 길게 늘려간 거야. 내 스스로 이 사슬을 허리에 묶고 내 스스로 온몸에 걸치고 있는 거라네. 이 모습이 자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가? 스크루지는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유령이 말을 이어갔다. 자네가 져야 할 쇠사슬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그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은가? 자네 것은 이미 7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지금 내 것과 똑같은 길이와 무게였지. 그 이후로도 열심히 만들어 왔으니 아마 지금쯤은 대단한 무게가 되었을 거야. 스크루지는 자기 몸이 100미터라도 넘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바닥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제이콥, 여보게 제이콥 마이, 좀 더 이야기해보게. 나에게 위안을 좀 주시겠나? 이윽고 유령이 말했다. 난 자네를 위로할 수가 없어. 위안이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오는 것이지. 애니비저 스크루지, 그건 또 다른 이들에 의해서 전해질 것이니 나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네. 시간이 많지 않아. 나는 어디에서도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오래 머물 수도 없으며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되네. 잘 듣게. 이승했을 때 내 영혼은 우리 사무실이나 금전고래소를 벗어난 적이 없었지. 그 때문에 이승을 떠난 후 나는 이렇게 진절이 나도록 방황해야만 한다네. 스크루지는 깊은 생각에 잠길 때마다 주머니에 손을 넣는 버릇이 있었다. 지금 스크루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을 내리깐 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요령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제이콥, 자네는 정말 늦게라도 그걸 알아냈군 그래. 스크루지의 말투는 비록 공손하지만 사무적이었다. 유령이 말했다. 늦다고?
스크루지는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다. 죽은 지 7년이나 됐는데 그동안 내내 돌아다녔단 말인가? 그랬지. 휴식도 없고 평화도 없다네. 후회와 양심의 가책으로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말일세. 빨리 돌아다녔던가?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다녔지. 그럼 7년 동안 아주 많은 곳을 돌아다녔겠군. 이 말에 유령은 다시 소리치며 쇠사슬을 쩔그럭거렸다. 한밤의 정적을 깨는 그 소리는 소름 끼치게 시끄러웠다. 누군가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경범죄로 고발한다 해도 말릴 수 없을 것이다. 유령은 울부짖었다. 쇠사슬에 겹겹이 감긴 채 구성닭한 몸이라니. 나는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영원히 세계로 떠나야 했소. 이 세상에서 인간의 유한한 삶은 착한 일만 하기에는 너무나 짧다는 것을, 살아있는 동안 마땅히 해야 할 선행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소. 단 한 번도 주어진 삶을 망친 뒤에는 뒤늦게 후회해도 다시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몰랐네. 그래, 나는 정말 그랬다네. 스크루지는 머뭇머뭇 말을 꺼냈다. 제이콥, 하지만 자넨 훌륭한 사업가였어. 그 말은 스크루지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러자 유령은 다시 두 손을 비틀면서 소리쳤다. 사업가라고? 내 사업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어야 했어. 이웃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일이었어. 자성과 자비와 관대함과 박애정신, 이런 것이 내 사업이어야 했단 말일세. 내가 한 일들은 내가 해야 했던 일에 비하면 바다의 물 한 방울에 불과했다네. 유령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 모든 잘못의 원인이 쇠사슬이라도 되는 듯 팔을 높이 들어 쇠사슬을 힘껏 들어 올렸다. 그러나 쇠사슬은 곧 바닥으로 떨어졌다. 유령이 말을 이었다. 나는 1년 중에서 이맘때가 가장 괴롭다네. 왜 이웃의 불행은 외면했던가. 어째서 눈을 들어 동방 박사들의 초라한 거처로 인도했던 거룩한 별을 보지 못했던가. 별빛이 나를 인도해줄 가난한 집은 얼마든지 있었으련만. 이 말에 스크루지는 몹시 당황해서 덜덜 떨기 시작했다. 유령이 외쳤다. 자, 내 말을 명심하게. 시간이 많지 않다네. 알았네. 하지만 너무 과학한 말을 하지는 말아주게. 불풀려 말하지도 말게나 제이콥. 부탁일세. 내가 오늘 이 어떻게 자네를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말해줄 수가 없네. 나는 예전부터 많은 날들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자네 곁에 앉아 있었다네. 그건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다. 스크루지는 진저리를 치며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냈다. 유령은 말을 이어갔다. 그건 내가 받은 벌 중에서 아주 힘든 부분 중에 하나라네. 오늘 밤에 내가 여기에 온 까닭은 자네에게는 아직 나와 같은 운명을 피할 갈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일세. 내가 자네를 위해 준비한 유일한 기회이며 희망이라네. 스크루지. 자넨 언제나 좋은 친구였지. 이제부터 자네에게 3번의 유령이 찾아올 걸세. 스크루지는 혼비백상한 표정이었다. 제이콥, 자네가 말한 기회와 희망이 그거란 말인가? 그렇다네. 나는 안 보이는 편이 낫겠는데? 그들을 만나지 않고는 나와 같은 운명을 멸할 길이 없다네. 내일 새벽 1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면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날 걸세. 3분을 한꺼번에 만나고 끝낼 수는 없겠는가, 제이콥? 스크루지는 넌지시 물었다. 다음날 밤 같은 시간에 2번째 유령이 찾아올 걸세. 그리고 그 다음날 밤 12시를 알리는 종소리와 울림이 멎을 때쯤 3번째 유령이 나타날 걸세. 자, 다시는 나를 볼 수 없다네. 자네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명심하기나. 말을 마친 유령은 탁자에 놓인 붕대를 들어 머리에 둘둘 감아서 처음 나타났을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스크루지는 붕대를 감아 턱을 고정시킬 때 이가 갈리는 날카로운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에 유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된 스크루지가 용기를 내어 눈을 치켜떴다. 그제야 팔과 몸에 쇠사슬을 두른 채 꼿꼿이 서서 자기를 내려보고 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손님이 눈에 들어왔다. 유령이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자 발짝을 옮길 때마다 창문이 조금씩 올라갔다. 마침내 유령이 창가에 다다르자 창문은 어느새 활짝 열려 있었다.
유령은 스크루지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했다. 스크루지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거의 2발짝쯤 떨어진 곳에서 갔을 때 만류의 유령은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듯 손을 들어 보였다. 스크루지는 멈춰 섰다. 스크루지가 다가간 것은 유령의 명령에 복종해서가 아니라 너무 놀랍고 두려웠기 때문이다. 말리의 유령이 손을 들어 올리자 스크루지의 귀에 허공에서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하던 말리의 유령은 슬픈 노래를 따라 부르며 캄캄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스크루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창문 쪽으로 따라가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호공에는 신음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떠도는 환영들이 가득했다. 그 환영들은 하나같이 말리처럼 쇠사슬을 몸에 감고 있었고 그중 몇몇은 한데 묶여 있었다. 아마도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닐까 싶었다. 자유로운 유령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 중에는 살아있을 때 스크루지와 알고 지낸 자들도 많았다. 흰색 조끼에 엄청나게 큰 강철을 금고를 발목에 매달고 있는 늙은 유령과는 생전에 퍽 가까운 사이였다. 그 유령은 현관 층계참에 갓난 아이를 안고 쪼그려 앉아있는 불쌍한 한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을 도울 길이 없는 자기 처지가 안타까운 듯 구슬피 울고 있었다. 그 유령들의 가장 큰 슬픔은 간절하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이제는 그럴 힘이 없다는 바로 그 점인 듯했다. 유령들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는지 안개가 유령들을 덮어버렸는지 스크루지는 알 길이 없었다. 어쨌든 유령들과 그대의 그 슬픈 아우성이 사라지자 밤은 어느새 스크루지가 집으로 걸어오던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스크루지는 창문을 닫고 유령이 들어온 문을 살펴보았다. 문은 여전히 스크루지가 이중으로 잠근 상태 그대로였다. 스크루지는 헛것을 본 거야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천만에 멈추고 말았다. 그는 간절히 쉬고 싶었다. 몹시 긴장했던 탓인지 유령의 세계를 경험한 탓인지 아니면 시간이 너무 늦은 탓인지 이유가 뭐든 간에 그는 곧장 침들어가서 옷을 입은 채 그대로 골아떨어지고 말았다.